안녕하십니까, 하성입니다. 채널 24K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기로 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제2강 두 번째 챕터를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 공리주의라는 것이죠, 소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마 중등학교 과정에서 익숙히 들어오셨던 얘기일 겁니다. 제러미 벤덤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간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아주 훌륭한 금과 옥조다라고 생각이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전해주었던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공리주의를 전부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이냐, 공리주의라는 건 정말 그런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공리주의 이와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한자로 쓰여진 이 이야기들은 전부가 일본인의 손을 거쳐서 한국말로 또는 한자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는 먼저 경제학 강의할 때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전부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좀 써드렸습니다. 공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원래 그 동양권에서 쓰는 언어 중에서 공리라는 것은 흔히 쓰이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과가 있다 없다, 이익이 있다 없다, 공이 있다, 이익이 있다. 여기서 공이라는 말, 이익이라는 말을 이제 따다가 합쳐서 만든 말인데, 영어로는 원래가 utility라는 말로 쓰였던 말입니다. 밴덤은 utility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utility라는 게 그럼 영어에서 무슨 뜻이냐? 유용성. 이 사회적으로 쓰임새가 있음. 또는 이 도구가 어떤 인간의 생활에 쓰임새가 있음. 유용함. 이런 것을 뜻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도구나 어떤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가지는 가치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utility라는 말이 널리 쓰여지면서 효용이라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죠, 지금은. 효용. 효과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말하자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효용이라고 부르고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언어죠, 사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라고 요약을 하면 이야기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던은 이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를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례를 또 하나 앞에서 들고 있습니다. 바다에 망망대해에 표류하던 난파선에 4명의 선원이 있었고, 이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그 중에 병약했던 파커라고 하는 한 소년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나머지 선원들 3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표상으로 내걸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틸리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유틸리티라는 것은 과연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한번 훑어보라고 이 사례를 맨 모두에다가 꺼내놓고 있는 거죠. 네 사람은 사실 식량이 바닥이 나갔고 구원을 할 수 있는 배는 보이지 않았고, 그 중에 가족도 없고 살아봤자 별 희망도 없고, 그리고 당장 배에서 지금 가장 구토를 하고 병약해 가고 있는 막내둥이 소년. 그를 나머지 선원들은 쟤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제 구제가 됐고 구원이 됐는데 나중에 법정에 갑니다. 이것이 살인이냐 아니냐. 과연 이들이 그 한 행위는 인간적으로 정당한 행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들은 심심치 않게 꼭 이런 선원들 얘기 아니더라도 사례가 이런저런 데서 나오죠. 둘이 사막을 여행하던 친구들이 한 친구가 또는 북극을 여행하던 친구가 한 친구가 병약해서 죽자 나를 먹고 자네를 살아가라. 과연 그럴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 어떤 것이 왜 옳으냐 하는 문제. 이 문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이 세 사람을 유죄로 판단을 했고 이들은 결국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드러났던 얘기 중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나머지 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거냐? 만일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네 사람이 다 같이 굶어서 다 같이 죽었어야 옳은 거냐? 만일 그렇게 역설적으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 다 같이 죽었어야지라고 또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또 사실이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정의론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 공리주의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공리주의를 제일 처음에 논리적으로 전개했던 사람은 제러미 벤덤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1748년부터 1832년까지 영국에 살았습니다. 영국의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였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또는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들이 등장해서 만들어진 뿌띠 부르주아 계급, 소위 신흥산업혁명가 계급들이 경제와 정치를 전부 주도하고 새로운 사조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가 움트든 그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인간들이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이 사회적인 정의냐, 무엇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이냐라는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서로 부딪히고 했었던 시대이지요. 찰스 디킨스 같은 문학자는 이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그 작품을 통해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의 형편없이 불쌍한 이 시대상을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시대상을 보고 분노를 느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제 국부 자본이라는 다스카피탈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노동자의 비참한 착취, 피착취의 생활을 이제 묘사하고 그것으로 하나의 사상 체계를 구축하기도 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음의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는데. 이때 제러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사회적인 집단 생활은 모두가 그 사회적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최대 크기가 되도록 하면 그것이 최선의 사회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가 있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유틸리티가 이만큼씩 증가를 해서 이 유틸리티의 전체 합이 더욱 이렇게 커질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최고의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인류의 사회적 집단은 그것을 목표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의 이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 두 개를 살아야 한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난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벤덤이 얘기하는 공리주의라는 것은 어디에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행복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도 빠지지 않는 가급적 최대 다수의 유틸리티가 최대한으로 일어나서 그 합계가 최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가장 인류의 사회적 생활 중에서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찾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이 발생을 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인간들의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사례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사례를 쭉 샌들이 모아놨습니다. 우선 거지들, 사회에 돌아다니는 거지들이 많으면 사회는 과연 행복해지느냐, 사회의 행복이 최대로 증가하겠느냐? 아니다. 거지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그 거지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쾌감이 많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체의 행복은 줄어들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지들은 전부 한 곳에 모아서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밖에 거지들의 불쾌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거지들을 통해서 거지들끼리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들을 살린다면 그것이 또다시 사회적 행복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는 기독교 이제 신자들을 콜로세움의 문제입니다만은 로마의 콜로세움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자들은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신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 조직화의 그 논리 때문에 수용되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콜로세움의 사자우리에다 던져서 많은 시민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건 사회적인 쾌락의 증가죠. 소위 유틸리티의 증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사례를 든다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또는 고문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문도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 어디 테러범이 폭탄을 장치해놨어요. 근데 폭탄을 어디다 장치했는지 불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그를 고문을 해서라도 그가 그것을 자백하게 함으로써 폭탄을 제거해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사회적인 유틸리티 전체가 보존되거나 또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인정적으로 자비로운 얘기만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행복한 도시라는 한 소설이 있었다. 그 예를 듭니다. 그 도시에 아주 누가 봐도 끔찍하게 여기는 못생기고 참 그런 여자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어디 한 군데다 유폐를 시켜서 걔는 밖으로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나머지 시민들은 전부가 행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즐겁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뭐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제공되었다라는 거죠.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에서는 한때 담배의 효용성을 이야기하면서 폐암이 걸린다. 담배를 피면 폐암이 걸린다. 그렇지만 이 폐암이 걸려서 인간이 늙기 전에 조기에 일찍 죽으면은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비용이 엄청나다. 인간들을 노후까지 관리하고 살게 함으로 해서 필요한 1인당 경비가 만일 1,000만 원이 든다면 폐암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사회적 비용 그것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까지를 실제로 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 사회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죠.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서양의 소위 사상계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가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회를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가스탱크에 문제가 있어갖고 자칫하면 이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그게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고치는 비용을 투자하는 게 낫냐? 아니면 터졌을 때 비용을 물어주는 게 낫냐? 이 계산을 한 결과 고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계산을 했던 자동차 회사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기가 막힌 과학자, 소위 서양의 철학자, 사상가, 사회학자들이 하는 기가 막힌 실험 예를 여기다 하나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이 언제 어느 출판사에 어느 인쇄본인지 모르겠는데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고통을 받는 대신 돈으로다 이걸 준다면 얼마만 받으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인간의 유틸리티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화폐로 가치가 환산되어야만 계산이 될 테니까 이것을 한번 가치로다가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 보겠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앞니를 강제로 빼버리는 데 있어서 4,500불을 주겠다. 발가락을 자른다면 57,000불, 지렁이를 산 지렁이를 그냥 씹어 먹는 걸로 하면 10만 불, 고양이를 기르는 거를 그냥 감수하면 10,000불, 캔자스의 농촌에서 살기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30만 불을 주겠다. 이런 테스트를 해서 고통의 대가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측정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학자라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어찌 보면 참 괘씸하기 이를 데 없지요. 이와 같이 인간의 고통과 행복이라는 건 화폐로도 전환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라는 사고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신 지금쯤은 야,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사람 같지 않은 얘기들이네, 전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공리주의는 지금 현재에도 남아서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도 분명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지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총편익, 유틸리티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증가하는 총 비용, 희생이라는 비용이다. 코스트라고 계산을 해서 인간의 행복과 쾌락 또는 인간의 고통을 전부 돈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소위 CB 분석 또는 BC 분석이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의 도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철학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인 문화를 개설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만큼 행복해지고 얼만큼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쾌감을 양보해야 되는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거짓을 한 곳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인간 사회는 그만큼 실제로 유틸리티가 증가할 것이냐. 또는 기독교 신자를 사자우디에 집어넣음으로써 인간의 잔인성을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과연 유틸리티가 증가한 거냐? 미래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느냐? 또는 고문을 한다면 정당하지 아니한 고문,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 잡아다 놓고 고문을 했다. 사실 엉뚱한 사람이 아닌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파괴되는 사회 전체적인 인간성의 파괴, 이것이 가져오는 비용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여기에 행복한 도시 담배회사 얘기, 자동차 회사 얘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유틸리티라고 할 거냐,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고, 무엇을 쾌락이라고 하고, 무엇을 고통이라고 할 것이냐. 이거는 인간 저마다 전부 측정의 기준이 다르고 저마다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되었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양의 천재로 꼽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아주 정말 잘 살다가 간 사람인데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노력, 자기가 가진 자면서도 그 당시 산업혁명 때문에 희생되는 약자들의 사정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편을 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창안하고 그 시스템을 제도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이 밴덤의 유틸리티론,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수 더 발전시키면서 자유주의, 자유론이라는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서양 사상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원래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처음 발생하는 것은 사회를 개인과 개인의 합으로 보지를 않고 사회 전체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시각에서부터 발생한 것이 민주주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먼저 이제 왕권주의에 대립해서 성립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권리로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던 젠트리 계층, 소위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신흥산업자본가들, 이들의 가치관으로서 자유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거꾸로 이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성립 이론이 자유론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전환기에 활동했던 경제학자 또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타나는 말 중에서 개인적인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인간의 개인적 자유라는 것을 가장 명징적으로 첫 번째 정리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 어떤 그 전제를 다느냐, 요새도 이제 널리 이용되는 말입니다만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라는 전제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킨다면 그 유틸리티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정의하는 데 대해서 가장 명징적인 정의,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의 독립은, 인격적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그러한 자유가 극대화되는 것이, 그것이 유틸리티의 극대화고, 그것이 제러미 밴덤이 생각했던 무조건적인 쾌락의 증가와는 달리 인격적 쾌락의 증가라는 형태,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그렇게 해서 공리주의의 이 모순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좀 재미난 얘기를 우리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흔히 이제 그 인간의 도덕적 관념이 왜 중요하냐, 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는 의지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설명할 때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게 바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에다가 인격과 도덕이라는 것을 플러스해서 유틸리티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론 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론, 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리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처음에 형성하고 1차적으로 진전되어 오는 과정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요점으로 이 공리주의를 아주 더 알기 쉽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이만한 면적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과 이렇게 덩치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1이라면 이 사람은 2분의 1밖에 노동력을 못 가진 사람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배분해 줄 때 어떻게 배분해 주는 것이 최적이냐? 이것을 공리주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의 노동력이 2이고 이 사람의 노동력은 1이니까 이거를 3등분해서 2는 이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주고 1은 이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자유자본주의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논리의 기초인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공리주의,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최대 행복 이러니까 이거 사회주의 이론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공리주의가, 이 유틸리테리안이라는 이 공리주의가 결국은 자본주의의 밑바탕이 되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논리 때문인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야기의 요점은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사회주의론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무슨 소리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이나 인격 대 인격으로는 1대1이야. 똑같이 2분의 1씩 나누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면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고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주장이죠. 소위 캐피탈리즘이라는 것과 소셜리즘이라는 것이 대립하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우선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장에서 같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루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사회적인 제도로다 만들기 시작한 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 머리에 공리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할지 한번 일주일 동안 또 심사숙고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리주의 잘 이해되셨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